서랍에 수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거리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소문은요. 어느새 궁중의 담을 넘어서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두고 맞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그러니까 진평왕이 애지중지 아끼던 그 예쁜 셋째 딸 선화공주가 외간 남자를 찾아간다. 두 사람이 글쎄 그렇고 그런 사이다. 애정 스캔들로 지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신라를 떠나 귀양지에 도착할 무렵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던 선화공주의 앞을 턱 막아선 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에? 선화공주 앞에요? 항상 말을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고 이름하였다. 서동? 맞습니다. 참마서, 아이동. 그러니까 서동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동은 홀 어머니와 함께 말을 팔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선화공주와 서동이 운명적 만남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서동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글쎄,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나 아름답대. 대체 얼마나 아름답기에 이런 소문이 났을까? 서동의 머릿속에는 종일 그 선화공주의 이야기와 선화공주의 그 얼굴의 상상이 둥둥둥둥 떠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뒤 서동이 결심을 합니다. 선화공주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선화공주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서동이 머리를 깎고 신라의 수도 경주로 향했던 겁니다. 근데 배짱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느낌이 아닌가? 아니 왕의 딸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야말로 서동은요, 이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행동파의 직진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냥 신라의 수도로 가면 되잖아요. 아, 예. 머리 깎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머리 깎는 게 뭘까요? 머리 깎는 게? 네. 막 뭐 결심했을 때. 신분 변화. 스님. 예, 어? 스님. 예. 당시 서동은 신라의 적국인 백제인이었고 그 삼국을 오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나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종교인들이. 그래서 그 우리가 세칭 스파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것은 신라를 가기 위한 아주 머리를 잘 쓴 하나의 그 지혜로운 행동으로 서동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요! 정말 그렇게만 하면 말을 배 터지도록 준다는 거죠? 그렇다는데도 저기요! 선화공주는 난 몰래 병을 통하여 선화공주와의 그 애정 스캔들로 이 신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다름 아닌 맞동서방 서동이었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는 아니 아무리 공주가 좋아도 야, 소동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서동을 만난 선화공주, 결국 적국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고 백제로 향합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 서동의 집에 도착한 선화공주의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아 일단 마가 너무 많고 마농장이에요, 마농장. 마가 너무 많고 좀 집이 변변치가 않아요. 너무 많아. 네, 마가 너무 많아. 세상에 이렇게 마가 많을 수가 장사를 없어. 너무 열심히 한다. 정말 그 희망찬란한 왕실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던 이 선화공주에겐 너무 가난한 거예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서동의 집을 본 겁니다. 잠시 후에 선화공주는요 결심을 한 듯 야, 자신의 짐 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건 금입니다. 오. 제가 준 이 금을 팔면 살림살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동네 뒷산에 금이 널려 있다고? 서동이 선화공주를 그 황금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선화공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잘될 사람은 잘 되네. 결혼을 잘했구나. 올해도. 아니, 와, 진짜 저 이거는 지금 선화공주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잘 될 사람 뭘 해도 잘 된다는 말이 이게 이야 대박이다. 진짜 금이 있음을 확인한 선화공주. 서동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입니다. 금을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야, 서영민도 진짜 쉽지 않은 아니야, 잠깐만요. 야, 바로 연락해 보자는 네. 거지. 야, 우리 소동이 그럼 어떻게? 아니,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다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정확한 의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도인지. 예. 자 그렇다면 신라로 금을 보내자는 선화공주의 이야기에 서동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좋다고 했습니다. 오. 가장 큰 마음은 이제 자기가 이상한 소문도 퍼뜨렸고 얘를 궁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그게 나의 욕심으로 사실 일어난 일이니까 살짝 미안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금이. 이 많은 양의 금을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신라까지 보내느냐가 문제겠죠. 진짜 어떻게 보내냐? 자, 이 걱정하는 선화공주를 향해 서동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튿날 아침 신라의 궁궐이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어디에선가 산더미 같은 황금이 날라와가지고요 궁궐마당에 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선화공주와 서동이 보낸 어마어마한 금이었습니다. 야, 자 그런데 선화공주와 서동은 대체 어떻게 하룻밤 만에 백제에서 신라까지 금을 보낼 수 있었을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 그 어떻게 키 같은 것도 보냈지? 없을 텐데 옛날에. 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절 이름이에요. 사자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지명법사는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보내어 두었다. 선화공주와 서동이 하룻밤 만에 금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름 아닌 이 용화산 사자사에 있는 스님 지명법사의 신통한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아하. 아하. 그런데요, 사실 서동에게 선화공주의 존재를 알려준 사람도 지명법사였습니다. 뭔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 지명법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신라에서 파견한 일종의 스파이? 아까 스님들이 스파이 역할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스파이라고 이번에?
거기에 선화도 같이 일익을 담당한 아니 근데 이게 하나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은 그 선화공주는 금이 있는 걸 알고 접근을 할 수 그렇죠. 있었다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동이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까 서동도 또 스파이 복장을 그러니까 저 네. 중으로 승려로 변장을 하고 갔던 것도 보면 서로 역공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와 소름. 진평왕의 마음을 되돌리고 신라 왕실의 인정까지 받게 된 서동과 선화공주. 자,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은 어땠을지 영상을 통해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삶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대백제국의 황제폐하 신라국의 선화공주께서 부부의 연으로 맺어졌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바입니다. 말을 캐던 아이 서동은요 후대에 이렇게 불립니다. 무왕. 마악에다가 금붙이로 가득하네요 지금. 백제의 왕이 됐어요? 백제의 왕이 됐어요? 어떻게? 아니 네. 마키어다가 팔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서동이 도대체 어떻게 네. 백제의 무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이 서동의 갑작스러운 직위에는요 숨겨진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거 뭐야?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 앞에 왕들이 그렇지. 뭘 바로바로 다 죽었어요. 그렇죠. 혜왕과 법왕은 각각 재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돌연사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선 왕들이 연달아 죽으면서 당연히 후계자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죠. 네. 자, 그런데 시골에서 말을 캐던 한미한 서동의 정체, 다름 아닌 백제 왕족의 혈통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고 어릴 때 이름을 서동이라고 하였다. 서동이 무왕으로 즉위하고 약 3년이 지난 602년 8월 왕비가 된 선화 부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폐하,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동맹은 결렬이옵니다. 황후를 폐위시켜야 하옵니다. 주치하라. 비극이다 비극이야. 아유, 이게 왜 다 아이고야. 자, 이 적대국의 왕과 공주의 결혼, 그 끝은 예정된 것이었을까요? 무왕은요 신라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크고 작은 전투를 벌입니다. 무왕 재위 기간 신라와 전쟁을 벌인 횟수는요 무려 14번이나 돼요. 물론 서로서로 필요에 의해서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쓰러져가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그 계획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간 왕이었던 것이죠. 덕분에 백제는요 이 무왕 때 다시 한번 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엔 묵묵히 무왕을 지지하는 선화공주, 선화부인이 있었겠죠. 이 무왕도 가족이고 신라도 내 가족이니까 그 누구도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니까 그 14번의 전쟁 동안에 저는 선화공주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아마 선화공주는 이제는 백제의 왕비로서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던 게 아닐까. 남편 무왕이 주변 국가로의 정복 전쟁과 왕권 강화 정책으로 백제의 부국 강병 꿈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고 있었던 이때 백제의 왕비가 된 선화 부인이 무왕에게 간곡하게 요청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 아, 이래서 선화 부인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무왕은요, 금을 신라로 보내자고 했을 때처럼 뭐 기꺼이 좋다. 늘 예스맨이네요. 예스맨이다 진짜.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 미륵사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유물이 발견이 돼요. 바로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적어 놓은 미륵사 금제 사리봉안기, 그 기록이 그 탑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몇 년 뒤에. 그렇죠. 궁금해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이 유물로 인해서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했던 서동과 선화 공주의 로맨스에 와장창 금이 가버립니다. 왜요? 여기서 문제 보시죠. 미륵사탑 유물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학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답. 정답. 둘은 남매였다. 둘은 어머니 오. 아 저기 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학계가 난리가 났네요. 자, 좀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오답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없는 사람. 무왕이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 정답. 선화공주가 아니라요. 무왕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원 씨 정답. 정답.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적은 미륵사 금제 사리봉안기에 선화 부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다른 왕후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힘을 쓴 여인의 이름,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이다. 당시 백제에는요 8개의 큰 귀족 가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으뜸 가문이 사택씨였습니다. 사택씨. 사택이 이게 성이에요, 성. 사택씨. 그러니까 무왕이 당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귀족 세력 사택씨와 손을 잡았고 그 집안의 여인을 왕비로 지금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그 딸이 아니네요. 아니야. 뭐 선화공주는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혼란에 빠지셨는데 근데 이제 전후 사정으로 삼국유사 기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후 사정이 맞는 게 또 많으니까.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2개가 있고 가운데 목탑에서 총 3개의 탑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게 맨 마지막에 완성된 거라서 그 전에 약 30년 가까이 사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발원해서 만든 분은 선화공주가 맞으신데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 두 번째 왕후가 되신 분이 저 사택적덕이 아니실까라는 정도로 지금 약간 유해한 상태입니다. 헌화 하나 찾으려고 네. 그렇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날아가 버렸어요. 와, 대박이었겠다.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천인이자 기생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몽룡은요 기생의 딸 춘향이를 하룻밤 놀이개로 삼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생의 딸이라 그거 잘 되었구나. 이놈아, 예. 너 얼른 건너가서 내 말하고 불러오너라. 우리 도련님이 조금 불순하신 게 남원부사의 외동아들 이몽룡의 불순한 만남 제안. 춘향이는 방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지금 얘기한 상황인 네, 거예요. 그 답을 이제 들으시면 돼요.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졸에서 열시 가듯 세양지 씨나라 가듯 똑똑 꼬아 바치라더니 이 지구멍으로 쏙 빠진 녀석아? 아니 이거 지구력으로 쏙 빠지려서.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던데 뭐 씨 무슨 뭐죠 그게? 종졸이새 열시 가듯 세양지 씨나라 가듯 네, 똑똑 꼬아 바치라더냐? 그 당시 약간 좀 심한 말인가 봐요 그게 뭔가 험한 말, 험한 말. 험한 말. 자, 여기서 난행은요, 난잡하고 음란한 행동을 말합니다. 춘향이는요, 방자 내 녀석이 도련님 앞에서 나를 기생이니 난잡한 여인이니 헛소리를 한 게 아니냐면서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련님이 시킨 건데 내가 욕을 다 먹고 있어. 춘향이가 원래 뭐 성격이 이렇게 다소 사람들에게 화를 쉽게 내는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방자가 하는 말이 사또자제 도련님이 불러오라 하시니까 어서 같이 건너가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반 있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오라가라 하는 그 행태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춘향이는요, 생쥐 같은 녀석 이러면서 한바탕 욕을 쏟고 돌아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춘향이에게 혼쭐이 난 방자는 저 멀리서 지켜보던 이몽룡에게 쭈루루루루 달려가 상황을 고합니다. 그렇게 이몽룡이 한참을 광안루에서 이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그때 이몽룡의 표정이 일순간 환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춘향이가 사뿐사뿐 광안으로 건너오기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한테? 네,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러 온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방자한테 한 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이몽룡을 직접 찾아가서 쓴소리를 한번 하려고 찾아간 겁니다. 따기를.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오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에리 씨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특별한 힌트를 좀 주시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오늘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살짝 이런 것들을 믿기도 해요. 정답. 정답! 이몽룡의 그 손금 보려고. 오다! 힌트 제가 하나 더 드려도 되나요? 힌트 한 번 네. 더 주시죠. 이몽룡의 이름을 한번 잘 풀어보세요. 정답. 정답! 네. 꿈몽자의 용용자잖아요.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꿈을 꿔요. 꿈에 용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춘향이에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용이 나왔다. 이몽룡을 만나러 가라. 이거는 그거다. 정답! 와! 네, 어머니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라. 맞습니다. 춘향이에게 이몽룡을 만나라고 설득한 인물은 바로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였습니다. 간밤에 청룡이 연못에 잠기던 신통한 꿈을 꿨는데 도련님 이름이 꿈몽 용룡. 이야, 이거 몽룡인 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거죠. 망설이는 춘향이에게 월매는 당장 이몽룡 만나보라고 등을 떠밉니다. 게다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춘향이를 만나고 싶었던 이몽룡은요, 방자에게 춘향이를 쫓아서 춘향이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때 조나단 씨, 당시 방자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미안하구나. 도련님이 다시 정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에 정하는 것이다. 자, 이몽룡이 춘향이의 글솜씨를 추켜 세우면서 만나서 서로 글을 나누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글솜씨를 보여달라고 하고 어머니 월매는 당장 이몽룡을 만나보라고 채근합니다. 자, 결국 한참을 망설이던 춘향이도 끝내 자존심을 꺾고 광안으로 향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부모가 결정했습니다. 춘향이가 월매 허락을 받고 이몽룡을 만나러 가는 것, 용꿈 모두 춘향이가 기생이 아닌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운명,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 드디어 광안루에서 춘향이를 만난 이몽룡. 넋이 나가버립니다. 세상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것과 비교를 해도 춘향이의 미모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춘향이도 이몽룡의 얼굴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춘향이도 잠깐 고개를 들어 흘깃 이몽룡의 얼굴을 본 춘향이 눈이 반짝입니다. 잘생겼구나. 이몽룡은요 훈훈한 걸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춘향이가 바랐던 이상형 지적인 외모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오, 지적인 외모. 네, 춘향이와 이몽룡이 운명처럼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겁니다. 좀 그림들이 그려지고 계시죠 지금요?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춘향이의 모든 것이 알고 싶었던 이몽룡의 질문 세례가 이어집니다. 네 성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냐? 성씨이고 나이는 16입니다. 나도 16 동갑인데 서로 성씨도 다르니 우린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에 소개팅 딱 첫 만남 현장인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분이 한껏 들뜬 이몽룡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문항동녀 저 하나이옵니다. 외동? 나도 외동인데 정말 우리는 인연이구나. 이몽룡은 춘향이와 아주 사소한 공통점이라도 발견하면 신나게 맞장구를 치면서 천생연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팅 중인 거죠. 그리고 원래 계속 공통점을 찾으면서 인연인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몽룡의 질문이 한가득 남아있던 그때 대화를 이어가던 춘향이가 펄떡 일어납니다. 시간이 늦어서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얘기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 이대로 헤어지면 언제 또 춘향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의 이몽룡 동현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어딘지 내가 데려다 주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더 해야죠. 예. 다음에 만날 약속을 또 미리 정하든지 예. 끝나기 전에. 자, 이몽룡은요 이때 춘향에게 승부수를 띄웁니다. 오늘 밤 춘향이 네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가겠다? 네, 그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간다고요?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들어가겠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예. 광안루에서 춘향이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후 이몽룡은 온통 오늘 밤 춘향이를 만나러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는 원코, 형코, 리코, 정코, 춘향코, 내코 한대 되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새코나면 좋고. 진짜 안 갔나 보다 지금. 까만 건 글자요, 흰 건 종이라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이 간단하게 외우는 천자문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원앙을 수놓은 베개와 이불로 찰속 절대가인 천풍류 봄이고 가을이고 벌리나니 벌릴열 은은한 달빛 아래 한밤중
만단정해를 베풀장 오늘 찬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니 침실에 들어라 잘한 베개가 높거든 내 발베도록 이만큼 오너라 올래 후다닥 질끈 안고 품에 들이니 눈 오고 찬바람 불어와도 더울 서로구나. 이게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지죠. 지금. 네. 약간 천자문을 그 19세용으로 바꾸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흔하게 쓰일 수 있는 말들을 내가 춘향이를 만나서 그 첫날 밤의 회포를 어찌 풀 것인가를 상상을 하다 보니까 천자문이 달리 받아들여졌나 봐요. 부부가 덮는 원앙으로 수놓은 이불을 덮고 봄이고 가을이고 은은한 달빛 아래 둘이서 정을 나누고 찬바람이 불면 침실에 들어와 베개 대신 자기 팔을 베고 더울 정도로 꼭 안고 자자는 겁니다. 이몽룡이 천자문조차 온통 잠자리와 연관지어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들어보니까 이몽룡의 머릿속에는 온통 춘향이뿐이네요. 맞습니다. 이 대목은 16살 피 끓는 청춘의 이몽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몽룡을 사대부 집안의 귀하게 자란 점잖은 양반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아직 미성숙한 도련님일 뿐입니다. 당연히 진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춘향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충실할 뿐입니다. 어리니까. 자, 드디어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 방자를 앞세운 이몽룡이 춘향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춘향이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왔네? 이몽룡이 진짜로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몽룡이 왔다는 소식에 월매는 버선발로 달려와서 춘향이의 처소로 이몽룡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이몽룡의 떡 벌어진 입은 다물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어쨌든 그 사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크고 좋겠어요. 화려하고. 네, 화려하고. 근데 갔는데 너무 초라해서. 초라한 그런 춘향의 집 보고 놀란 거죠. 맞나요?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춘향의 집이 너무너무 으리으리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집안 가운데 커다란 연못에던 이 귀한 금붕어와 잉어가 뻐끔뻐끔 입을 벌리며 헤엄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춘향이 처소에 도착한 이몽룡의 턱은 또 한 번 쩍 벌어집니다. 책상 위에는 절개와 일편단심을 표현한 춘향의 시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바닥에는 당대 명필의 귀한 글씨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판소리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방에 탁 올라간 순간 이 각 벽마다 주련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몽룡이 춘향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와 그냥 문필만 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양도 다 두루 학습하고 있는 여인이구나. 그냥 일개 기생이 아닌 내 벗으로 삼을 수 있는 내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반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춘향이가 이렇게 문필에 능했던 이유에는 우리가 몰랐던 춘향이의 별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별명? 여중군자. 자, 이 군자는요 학식이 뛰어나고 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춘향이는 미모와 학식을 두루 갖춘 자타공인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이몽룡은 춘향이의 재산을 보고 반한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그럴 리가요. 이 장면은 사대부 이도령이 춘향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간의 태도를 바뀌어야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직접 마주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 얘는 이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조금 소중히 다룰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몽룡은 이제야 춘향이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적 조예와 학식을 갖춘 여인인지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이몽룡 큰 결심을 한 듯 춘향이 어머니 월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춘향과 100년 헤어지지 말자는 언약을 맺고자 하니 어떠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그런데 월매는 이런 대답을 하네요. 그런 말씀은 말고 잠시 놀다 가십시오. 엄마가 분명히 꿈도 꾸셨는데 와, 근데 대답이 예상이 외네요. 그쵸?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 이 춘향이는요, 이몽룡과 결혼을 해도요, 정실 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몽룡과 춘향의 신분 차이 때문이었죠. 하층민이었던 춘향이는요, 이몽룡과 정식 혼례도 치를 수 없었고요, 잘해야 첩실로 살아야 됐거든요. 게다가 하룻밤 인연을 맺은 후 춘향이가 버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월매는 딸의 미래가 걱정이 됐던 것이죠. 월매가 차갑게 혼담을 거절하자 이몽룡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춘향이를 정실 부인처럼 여기겠소? 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겠는가? 자,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이몽룡에게 월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 간절함이 좀 보이니까 알겠다 했을 것 같은데. 월매는요, 향단에게 술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월매는 이도령과 춘향에게 술을 차례로 따라줍니다. 월매가 춘향이를 향한 이몽룡의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월매의 허락하에 춘향이는 이몽룡과 신방을 꾸미고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예, 춘향아, 이리 오너라. 밤이 깊었다. 어서 자자. 몰라요. 근데 박래 씨, 이게 사실 이 대목이 춘향가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대목이잖아요. 네. 굉장히 직접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저희가 네. 이게 될까요? 어떻게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저는 돼 있습니다. 네,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지. 이에 춘향아 이리 오너라. 밤이 깊어간다 이리 와. 아이 부끄러워 나는 못 가겠어. 어서라 이게 집 한들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잠자자. 화락 뛰어 달려들어. 저구로 치마 속적산 벗겨 병풍을 걸어놓고 덩뚱땅 법전으로다. 초동아이 낮자루 잡듯 우악한 놈 상투 잡듯 양각을 취하더니 베개는 오거로 솟구치고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병풍이 우드랑퉁타. 이리 한참 요란할제 말하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벌거벗은 한국사네요. 진짜 벌거벗은 한국사가 맞네요. 이 장화 홍련 전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전 소설 장화 홍련전이 조선시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 실화예요 그게? 실화. 네. 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자매 살인 사건. 이 자매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장화 홍련전인 겁니다. 자매 살인 사건.
오늘의 주제 충격 실화. 참혹한 자매 살인 사건은 어떻게 소설 장화홍련전이 되었나? 조선시대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떻게 고전 소설이 되어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장화홍련전에 감춰있던 소설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를 벗겨보겠습니다.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무용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무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 왜?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용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용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용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 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운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무용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용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용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장화는 계모 아버지가 방에 온 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장화.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아버지가 장화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왜 안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까닭은 네. 그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소문만 나더라도 집안의 명예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소문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남성보다 미천한 존재로 보았던 조선시대에는 더 심각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혼례를 앞둔 양반집 처녀가 낙태했다는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 둘째 홍련, 이거 앞으로 쏟아지는 혼담 뚝 끊기겠죠. 그리고 배무용의 지위와 명망도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대를 이을 아들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배무용의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쇠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쇠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린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죠.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년 지낼 곳이요. 장쇠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쇠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소. 자, 이 장쇠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다 죽이려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평소 괴롭혔으니까.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아무리 이복 누이랬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함께한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또가 되겠죠.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체? 변사체. 왜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 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나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의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 정동호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귀신이 돼서 뭔가 직접 가족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사를 찾아간 거죠? 홍련이 관청을 찾아간 목적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공론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약간 부사가 그 진상을 밝혀주고 그렇죠. 가족들을 좀 벌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동호는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려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후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원은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원은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원은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원은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원은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고구려의 대표 울보 평강공주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자란 16세 평강공주에겐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듭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 기쁜 소식. 결혼. 네, 맞습니다. 결혼 정년기였던 평강공주에게 혼담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왕실과 혼담을 주고받던 집안 대체 어딜까요? 좋은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상부 고씨. 자, 우선 성 앞에 붙은 상부. 상부는 뭘 것 같습니까? 높은. 좀 비슷했어요.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은요 5개 지역으로 구분했는데요. 이걸 오부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려의 난다긴다 하는 권력을 쥔 상위 귀족들은요 오부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 오부 중 하나가 바로 상부였던 겁니다. 집안이 좋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위 귀족 가운데서도 고씨성을 가진 사람은 고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 있을 겁니다. 누구? 설마 주 쪽인가요? 주가 들어가는 어. 주몽. 성이 뭐예요? 고주몽.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왕 주몽의 성이 바로 고씨였거든요. 딱 느낌이 오시죠 지금? 왕가. 교수님, 그러면 상부고 씨는 왕족이었던 건가요? 고씨라고 해서 다 왕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으면 그 왕실의 성을 고씨 성을 하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시만으로 왕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평강공주와 혼담이 오고 갔다는 것은 고구려 사회에 아주 유력한 명문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 평원왕이에요. 그럼 이 혼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너무 좋아요. 예, 무조건 결혼해야죠. 해야죠. 평원왕은 얼른 상부 고씨와의 혼담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이 혼담 이야기를 듣더니 허럭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강공주가요? 네, 아버지한테 상부 고씨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라고 하니까 왜지? 이번에 우리 예원 씨가 평강공주가 되셔서 한번 읽어주시죠.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찌하여 그 말씀을 고치려 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부유한 생활이 보장된 상부 고씨와의 혼담을 뻥 차고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싫어했던 바보 온달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바보 온달이랑 결혼시키면은 울음을 그쳤잖아요. 네. 결혼하기 싫어서. 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지금 16살? 네. 중3 정도거든요. 네. 중2 다음에 사춘기의 시작이 아닐까. 중산병.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진짜 그 반항하는 심리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리다고 막 말 함부로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네. 다 기억하거든요. 자, 그렇게 평온왕은요 가슴에 천불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강공주를 설득을 합니다. 너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한 말이다. 너와 온달을 결혼시킬 생각 전혀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들은 평강공주 이제 마음을 돌렸을까요? 네. 자, 우리 예원 씨가 평강공주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오. 당치도 않습니다.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와. 평강공주는 한 나라의 왕이 지키지도 않는 말을 했냐면서 아버지 평온왕의 속을 또 한 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너무 충격일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왕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왕의 말로 받아들인 거죠. 원칙은 지켜야 한다. 약속한 거니까. 왕이 약속했잖냐.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 평온왕이에요. 그럼 이 평강공주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좀 속 터지죠. 결혼하면 진짜 미래가 좀 이제 편안한 맞아, 미래가 맞아. 좀 보장된 사위가 딱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속 터지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딸에게 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평온왕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나의 딸일 수 없다. 어찌같이 살 수 있겠는가? 마땅히 네 갈 곳으로 가라. 나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평온왕이 화를 참지 못하고 평강공주를 궁 밖으로 쫓아내겠다면 강수를 둔 겁니다. 초강수. 근데 도현 씨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의 진심일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딸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 한 거를 딱 알고 아빠도 똑같이 세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평온왕은요 이렇게 말하면 평강공주가 뜻 굽히고 말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평강공주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궁궐 나가버립니다. 세다. 서로 이제 아버지랑 딸이랑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둘 다 센 거죠. 네, 고집이 둘 다 세요 지금. 공주께서 출궁을 아뢰고자 왔사옵니다. 대감이 실상을 하였는가? 왕실에 공주 따위는 없다. 자, 그렇게 평생을 자란 궁궐을 떠나 밖으로 나가게 된 평강공주. 자, 그런데 이때 평강공주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디였을까요? 분노한 평강공주가 향한 곳. 향한 곳이요? 네, 와 설마. 바보 온달. 맞습니다. 바로 온달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 아 진짜로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속한 게 아닐까요? 뭐 어디 만나기로. 아, 시나리오를 짜고서 아니, 이렇게. 지금 바보 온달을 본 적도 없어. 근데 꼬마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만난 거 아니야? 비밀연애 중인 거 같은데. 아니면 계속 너무 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바보 온달 데리고 간 거지 한 번. 너 진짜 울면 여기 얘랑 결혼시킬 거야 했는데 그때 반한 거야 사실. 아까 그 동상도 조금 멋있었거든요. 아, 동상도? 네. 그 멋졌다니까요.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온달의 집을 찾아낸 평강공주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요? 평강공주는 살아생전 그렇게 낡은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약간 드라마인데? 평강공주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온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달의 집엔 온달이 없었어요. 온달의 집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온달의 늙은 어머니만 계셨던 겁니다. 아이고야. 평강공주는요, 예의를 갖추고 온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달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온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네요. 너무 직진이다. 온달 어머니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평강공주가 귀한 신분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를 챈 겁니다. 맞네.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촉감 이런 걸로. 그렇죠. 향도 다르니까. 제 아들은 가난하고 누추해서 귀한 분과 가까이 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평강공주의 청을 거절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긴 온달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산과 숲으로 누름나무 껍질을 가지러 간 듯한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달의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구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죽을 끓여 먹으려고 산에 간 거예요. 아마도 평강공주는 온달이 이렇게까지 가난한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인가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속 들으면서 와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면서 아니, 사실 일반적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온달 어머니의 말을 들은 평강공주는요, 또 불이 나게 어딘가로 향해 갑니다. 또 바로 온달이 올라갔다는 산이었습니다. 평강공주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굽히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바보 온달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호랑이 있을 텐데. 산에 오른 평강공주는 곧 꾀죄죄한 모습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잔뜩 짊어진 온달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달에게 다가가 첫 마디를 뱉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 평강공주의 청혼을 들은 온달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문제다. 한눈에 봐도 귀한 신분의 어여쁜 여인이 어둑어둑한 산길에서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대뜸 결혼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귀신이죠. 맞습니다. 온달의 입장에서 평강공주는 이상한 사람 혹은 남자를 홀려 간을 빼먹는 여우 귀신, 즉 구미호?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온달은 지게를 벗어던지고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쌔게 도망을 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온달은요, 평강공주를 쳐다봐 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온달의 어머니는 옆에서 서로 신분이 맞지 않아요. 평강공주를 극구 사양합니다.
결국 그날 평강공주는요,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문이요. 네. 자, 바로 지금의 현관문과 같은 살인문입니다. 살인문. 네. 결국 평강공주는요, 온달의 집 이 살인문 앞, 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평강공주라면 이 흙바닥에 누우셔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유. 아니. 아버지한테 잠깐 되돌아봤어요 하고 그냥 돌아갈까? 그냥 다른 친구도 장난치기를 한번 쳐봤어요. 그리고 뭐 바보 온달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렇죠. 평강공주는 자신의 이 기구한 처지에 눈물 지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진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평강공주는요,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직도 안 감겨? 아이고. 왜 이래? 평강공주가 온달의 집으로 들어가더니 온달에게 다시 청혼을 한 겁니다. 자, 여원 씨가 그 마음을 한번 담아서 읽어주시죠. 뭐지? 진실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해진 다음에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와. 서로 마음만 통하면 재물이 많든 적든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근데 멋있는데요? 평강공주의 이 적극적인 청혼 공세에 결국 온달 마음을 돌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고구려에서 여성이 먼저 이렇게 청혼하는 일이 좀 있었나요? 당시 고구려에서는 자유롭게 연애하고 그래서 또 결혼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평강공주의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고구려 여성의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고구려의 소문난 바보였던 온달과 고구려의 대표 울보 평강공주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와 함께 드디어 사냥대회가 시작됩니다. 무장들이 말을 타고요, 사냥감을 향해 활시위를 당하는 그때 왕은 물론이고 모든 병사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고구려에서 네로라는 무장들이 모두 모인 사냥대회에서 훌륭한 무예의 솜씨를 지닌 무장이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참석자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달리던 그는요,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평온왕은 서둘러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저 훌륭한 무사를 내 앞으로 불러오라. 그리고 자신 앞에 선 명명한 무사에게 평온왕은 친히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무사의 답변을 들은 왕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설마. 제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평강공주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극진한 내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수렵적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갑자기 돈을 떡 쥐어주더니 말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온달은 당장 그럼 시장에 다녀오겠소 라며 채비했죠. 그런데 평강공주가 돌아섰던 온달의 소매뿌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평강공주는 꼭 이곳에서 말을 사라고 당부합니다. 어딜까요? 구경목장. 뭔가 나라에서 키우는 말들. 맞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말 목장입니다. 구경 목장에서는요, 혈통 좋고 우수한 군말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온달은요, 허허, 이 구경 목장에서 병색이 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쇠약한 말을 고르네요. 왜 그랬을까?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바로 평강공주가 꼭 구경 목장에서 말을 사되 반드시 병들고 쇠약한 말을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경 목장에서는 기르던 말이 병이 들면 치료하지 않고 잔마로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잔마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만약 이 잔마를 사서 건강을 회복시킨다면 어떨까요? 남는 장사요. 금세 기량을 회복해서 웬만한 말보다 좋은 명마로 길러낼 수 있었겠죠. 왜냐면 정말 좋은 명마는 너무 비싸거든요. 온달은요,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쇠약한 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평강공주는요, 성심성의껏 말을 돌봤고요. 말은 곧 살이 찌고 튼튼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됐다고 생각한 평강공주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요, 글도 알아야 하고 병법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강공주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고구려에는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경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무사를 꿈꾸는 평민들은요, 경당에 모여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무예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평강공주도 온달을 경당에 보내서 글을 배우게 하고 무예를 갈고 닦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궁궐에서 평강공주 본인이 보고 배웠던 것들도 온달에게 아낌없이 전수했을 겁니다. 팔은 더 높게. 어깨 펴고, 무릎 굽히고, 뒷다리 펴고. 이 시선으로 검 끝에 집중해. 자, 그렇게 평강공주의 내조 덕분에 바보온달은 훌륭한 무장으로 탄생했던 겁니다. 근데 드라마다 이것도. 네. 그리고 평온왕은요, 수렵 행사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온달과 평강공주를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평민이었던 온달을 고구려의 무장으로 임명하죠. 조건 됐지 않습니까? 네, 수렵자 1등이니까. 잘했으니까. 그죠? 그동안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온달이 왕실의 일원이자 왕의 측근이 된 상황.